요즘에 뭐 연일 뉴스, 전 세계 글로벌 뉴스를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아주 세계적인 그 명사들이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평가를 냈죠. 빌 게이츠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은 PC나 인터넷 등장만큼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알파고 이후로 아마 가장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세계적인 이슈 메이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후로 가장 뭐 길이나 같은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는 무섭도록 좋다. 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도 머지않았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옛부터 많이 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네, 구글 CEO는 이제 AI 여행을 시작하고 있고 아직은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네, 아직은 아니죠. 사실은. 네, 우리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카드의 세계적인 그 1위 업체입니다. 이번에 그 인공지능 챗 GPT 안에도 이제 요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잘 좋은 기능을 내고 있는 거죠. 네, 뭐 델 CEO는 기계지능에 이용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이런 요소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챗 GPT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써지더라고요. 1월에 대해서 섹스피어 스타일로 써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뭐 도시를 배경으로 신문을 읽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뒷사람을 그려줘. 뭐 이런 것도 향후에 관련한 영역들. 이거는 챗 GPT는 아닌데요. 이런 AI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미 나와 있죠. 그림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챗 GPT의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뭐 여러분 누구나 사이트 저기 들어가서 하실 수 있고요. 한국어, 영어 번역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롬을 쓰시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하면은 한글로도 금세 요즘에는 번역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네,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뭐 짧으면 바로 나오고요. 한 3초에서 10초 사이에 조금 길어도 몇십 초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채팅, 뭘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걸 챗봇이라고 하는데 채팅 로봇이죠, 일종의. 지금 나온 이슈가 되는 챗 GPT는 무슨 차이냐? 라고 실제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챗 GPT 스스로가 자기가 기존 챗봇과 뭐가 다르냐고 질문을 하면 나오는 답이 이렇게 나와요. 기술적으로 약간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특정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수록 되어 있는데 이 챗봇, 지금 나오는 챗 GPT의 핵심은 뭡니까? 네, 무엇이든 네, 질문을 하면 답을 준다가 제일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general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네, 무슨 질문이든 뭐 답은 해줍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답을 해주더라. 이것이 과거에 바둑의 타겟을 둔 알파고 그 이후로 알파고도 여러 버전들이 나오긴 했지만 범용 AI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제너럴 범용 AI의 시작인가?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What is brain education? 제가 내교육학과니까 브레인 에듀케이션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의 한 3초 만에 3초에서 5초 사이에 이렇게 쫙 답을 했어요. 네, 답한 게 어떤 내용인가요? 브레인 에듀케이션 is a method of teaching, learning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쭉쭉 나왔어요. 뇌에 대한 개발 기능에 초점을 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메모리 기능, 기억, 집중, 뭐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 테크닉과 훈련법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메디테이션, 뭐 명상, 마인드풀리스 또 피지컬한 움직임들, 전통적인 형태들 리딩 앤 라이팅 관련한 것들 뭐 적절한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멘탈 헬스와 웰빙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아주 넓은 영역에 해당한다. 어,
전체적인 개요들은 맞게 했던 것 같은데 핵심은 빠졌어요. 핵심은 뭔가요? 네,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네, 브레인 에듀케이션은 네, 한국발, 한국이 종주국입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런 게 좀 더 나가야 더 답을 찾겠죠. 네,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챗 GPT가 대단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의 좀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 이후로 터닝 포인트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터닝 포인트냐? 알파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엄청 느끼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뉴스에 이세돌과 뭐 이런 바둑과 이런 것들은 엄청 했지만, 그래서 실제 나의 생활에 무슨 영향을 줬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썩 그렇게, 네, 일상하고의 약간 뭐 좀 거리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들은 그 느낌이 다르죠. 네. 이게 아마도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네이버도 이 모델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낸다고 하고요. 이것이 요즘에 집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장 검색하고 이런 데 사용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인공지능 발전의 열쇠가 네, 휴먼 브레인, 뇌로부터 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AI 기술을 창조한 것은 네, 누가 한 겁니까? 인간의 뇌 창조성이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 핵심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네,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나오는 뇌죠. 여러분의 뇌 신경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게 보이는 게 이제 뉴런들, 이제 쭉 뻗어나가는 걸 뭐 축삭돌기, 수상돌기, 만나는 것들은 이제 시냅스, 막 이렇게 해서 인간의 뇌를 정보 네트워크, 뭐 정보 처리, 신경 네트워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오늘날 인공지능의 가장 시작은 사실 컴퓨터 아닙니까? 근데 그 컴퓨터의 시작이 인간의 이런 뇌의 정보 처리의 방식을 토대로 0과 1의 세계로 시작되었죠. 이게 1960년대. 그때 이제 보통 IPS라고 해가지고 정보 처리 시스템 0과 1의 세계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네, 인지과학 여기에서 정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가 뭔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듣고 이해를 하고 뭔가 주고받고 있는데 과거의 뇌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시대에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추상화를 하고 네, 그거를 모델링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결국은 오늘날 컴퓨터의 탄생과 인공지능 시대까지 오는데 그 시작점이란 건 결국은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네,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오늘날 IT 시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 초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보죠. information. 여기에서 IT 시대, I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ITI가 어떤 단어입니까? information이에요. 결국은 정보 기술 시대가 되고 IT 기술의 근간이라고 얘기하는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에 대한 영역을 인지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과거에는 행동주의 심리학, 그것이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아주 범용적이었죠.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지주의 심리학이 이제 오늘날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인지과학을 기반으로 IT라는 기술이 90년대 이렇게 80, 90년대 발달을 하고 그 언저리에 과학이 발달하면 공학이 발달하죠. 그 다음은. 그래서 인지공학이라는 게 발달하고 드디어 이제 뇌과학이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에서 뭐 아주 복잡하니까 이런 걸 알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뭐냐?
인공지능의 시작은 컴퓨터였고 컴퓨터의 시작은 인간의 뇌 정보 처리 방식을 모델로 일어났구나. 네, 결국은 마음의 과학, 이 사실 컴퓨터의 시작이었죠.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결국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즉, 인공지능의 현재와 내일을 알려면 결국은 인간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네, 60년대 컴퓨터에서 지금 인공지능까지 왔던 주요 좀 약간 사건들을 뇌과학과 연구에서 아주 핵심적인 영역들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컴퓨터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하는 헤비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과 6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이런 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유출을 했냐면 사과라는 걸 보면 인간의 뇌 속에 그와 연결된 이런 신경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비안 룰이란 건 뭐냐면 네, 뉴런 그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들이 동시에 함께 점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기억,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사과하면 세포 하나가 번쩍하는 게 아니라 사과와 연관된 세포들이 동시에 뭔가 연결되어서 함께 발화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발화되고 발화되면 그게 기억이란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thinking, 생각이란 건 이런 세포군들의 연속적인 작용일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뇌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헤비안 룰이란 건 헤비안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동시에 함께 점화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 인간의 뇌의 뉴런, 신경세포들은 뭔가에 대한 걸 기억하려면 연결되어서 뭔가 함께 작동을,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구구단을 외우면 7, 8, 56 뭔가가 연결되겠죠? 계속 7, 8, 56, 7, 8, 56 이렇게 해서 외우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가 밥 먹다가 야 7, 8, 56 이렇게 답을 하면 그런 특정 신경망이 연결이 돼서 발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을 보면 A세포하고 B세포가 인접할 만큼 가까운, 이왕이면 엄청 먼 거리는 힘들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A세포의 축사기, 이거는 축사는 나가는 놈입니다.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나가는 놈이 옆에 있는 B세포를 자극할 만큼 두 신경세포가 인접해 있고, 그리고 A세포가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B세포를 점화시키면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면 B세포를 점화시키는 세포로서 A세포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혹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는 헤비한 룰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향후의 분자 신경과학 이론의 또 토대가 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뇌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신경과학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인공지능하고 무슨 관련이야? 이걸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개념상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실제 신경세포죠. 이게 하나의 신경세포입니다. 많이 보신 분들, 뇌과학 공부하신 분들 대충 아시겠죠? 안에 핵이 있고요.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이제 수상돌기는 옆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받는 놈은 굉장히 많고, 나가는 것은 그 신호를 종합해서 하나의 엑손, 축삭이라는 하나의 굵은 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인풋은 여러 개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뭔가 종합을 해가지고 나가는 구조. 신경세포 하나의 구조가 동일한 형태예요. 신기하죠? 인간의 뇌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하나의 동일한 형태의 뉴런들이 약 1000억 개,
모여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을 한 거죠. 모든 영역은 수학적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이라는 걸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옆에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받는 쪽을 우리가 보통 y 이꼴 xy 이 수학적 식을 기억하시죠? 받는 거는 x니까 하나를 받는 건 x1, x2 뚝뚝뚝 해가지고 우리가 무한은 n자를 쓰죠. xn.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중간에 이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못한 거 웨이트 넘버를 써가지고 웨이트 1, 웨이트 2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갈 때 합산은 y니까 요걸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x1 곱하기 w1 플러스 x2 곱하기 w2 플러스 이렇게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죠.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오시나요? 뭐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를 수학적 모델링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걸로 인간의 뇌 정보 처리 방식을 수학적 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함께 시작하면서 1949년 제일 처음 아까 얘기 드린 헤비안 룰 가장 신경의 어떤 신경 정보 처리의 모델, 그 다음에 58년 싱글 레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단순한 하나의 레이어를 가지고 만들고 그러다가 사실은 86년에 보면 여기 인공지능 빙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8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인공지능 빙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란 건 안 돼. 뭐 이런 이제 라고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십 년간의 사실은 정체기를 겪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06년에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딥러닝, 우리가 딥러닝, 머신러닝 이렇게 요즘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던 여기서 얼마죠? 49년에서 2006년이니까 뭐 거의 반세기 동안 일정한 수준의 발전은 했지만 또 컴퓨터 혁명도 갖고 왔지만 인간의 어떤 특정 지능 혹은 범용 지능을 뭔가 다가가는 컴퓨터 인공지능이란 건 거의 불가능해 라는 걸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한계를 겪었습니다. 제가 키스트의 그 박사과정 전에 석사 때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회로망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거 계속하면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공지능은 빙하기였다. 엄청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대략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왜 그럼 이 한계를 극복했을까? 그것은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빙하기를 돌파했던 핵심이 되는 딥러닝의 탄생은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왜 그전에는 제대로 안 됐냐면 이 오버피팅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었고 기본적으로 엄청난 컴퓨터가 계산을 하려면 하드웨어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켜야 우리가 뭔가 인공지능 하면 학습을 해가지고 답을 해준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충분한 학습이 가능한 뭔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도 않았다. 이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습을 꼭 시켜야만 답을 해주는 이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도학습 말고 학습을 제대로 안 해도 이런 거죠. 아래쪽에 있죠. 이건 사과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사람이야 라고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냥 딱 보고 이건 사과네, 이거는 고양이네, 이거는 사람이네 라고 컴퓨터 스스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이거를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뭔가 인공지능이란 게 항상 뭔가 데이터를 다 주고 일일이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는 방식이란 건
너무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2012년 알파고 있기 전 한 3년 전이죠. 구글에서 유튜브가 구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2012년에 1000대 컴퓨터로 1000만 개의 유튜브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구분해서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유튜브에 있는 1000만 개의 이미지를 컴퓨터가 뭔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사람이야, 이거는 고양이라고 스스로 분류를 한 거죠. 이렇게 하는데 1박 2일이 걸렸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2년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고양이 딱 사진 보면 뭔지 아시죠? 0.1초 만에 알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게 사람이고 이건 컴퓨터라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고양이라고 일일이 자동으로 자기들이 분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 2012년만 해도. 그런데 그 이후에 2014년 알파고 이제 나오는 그 시점이죠. 이런 사진 이미지를 딱 보면 우리는 이게 사진이고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알지만 컴퓨터는 이게 사진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일일이 뭔가 다 픽셀로 나눠가지고 색상도 분석하고 쉐입, 형태도 분석하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이 사진을 딱 보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Person riding a motorcycle on a dirt road. 이런 데서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이라고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잔디를 띄고 있는 두 마리 개, 이건 세 마리인데 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어디에 쓰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하루 종일 엄청 찍으시죠? 그럼 내가 찍는 사진들이 다 스마트폰에 하나둘씩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는데 컴퓨터가 저장된 사진을 보고 텍스트를 이렇게 다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기술이 2014년, 불과 8년 전, 그 이후에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그렇게 계속 발달해서 이제는 챗 GPT 시대까지 온 건데요. 챗 GPT 얘기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의 방식을 수학적 모델로, 즉 0과 1의 세계로 만든 거구나. 그것이 60년대에 시작이 되었고 점점점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 AI까지 왔구나. 그런데 인공지능 빙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던 시대가 왔다. 여기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름 아닌 이제 이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넘길 것인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도 우려도 보내고 있고요. 또 놀라움도 갖고 있지만 두려움도 갖죠. 이 그 보고서는 2018년에 유네스코의 공동으로 프랑스의 네텍스플로라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의사결정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 decision making,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고등 기제인데 과연 오늘날 나의 의사결정이라는 이 영역이, 이 능력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컴퓨터가 시작되었던, 본격화되었던 한 30년 전과 비교해서 과연 지금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인간의 의사결정은 높아지고 있을까? 낮아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저도 TV에 그 홈쇼핑 채널 한 10분 보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고민은 TV를 켜기 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 고민이 TV를 일정 시간 보면서 홈쇼핑을 보고 있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의사결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의 나의 뇌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나라는 기제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나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그런 메커니즘을 돌리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방향인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두 개 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만든 것은 인간의 뇌의 창조성의 결과이고요.
인간의 뇌 창조성의 본질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연지능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에 종속되지 않고 활용하는 나라고 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아직은 인공지능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는 아직은 인간의 고유한 기제들에 대한 인식과 활용의 영역으로 봤을 때 자연지능, 이 두 가지. 제가 있는 내교육학과는 영역으로 보면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왜 인공지능치가 여기까지 왔느냐로 봤을 때는 핵심은 정보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본질은 정보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책도 나왔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되며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좀 비유를 해야 될까요? 뇌와 컴퓨터. 네, 컴퓨터를 만든 것도 인간의 뇌의 창조성인데 이제는 컴퓨터와 뇌를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온 시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와 뇌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컴퓨터하고 뇌는 무슨 차이죠? 컴퓨터는 뇌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간의 뇌를 위협할 만큼 이런 뭐 인공지능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전원이 있어야죠. 에너지가 공급돼야 됩니다. 컴퓨터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죠.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인간은 뭘로 공급하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안에 있는 ATP, ATP라고 하는 기본 세포의 에너지를 가지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고 하는 걸로 이제 막 돌리죠. 기본적으로 다 에너지 전원이 있죠. 전원이 있어야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삼성 갤럭시 노트북이다 라고 하면 하드웨어 사양이 있죠. 지금도 접속하시는 컴퓨터에 사양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사양은 만약에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능력은 차이가 있으시죠. 컴퓨터 웹 서핑만 하는 분, 프로그램도 짜고,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잘 쓰고 하는 분들이 다르시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집의 하드웨어 용량을 성능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지는 않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뇌는 뭐죠? 인간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는 뭔가요? 뭐 우리의 마음이죠. 생각, 감정, 사고, 논리, 추론, 뭐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사고를, 나의 감정을, 집중, 몰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인간의 뇌의 하드웨어는 바뀌죠. 바뀐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경망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 피질 두께도 다 달라지고요. 일정 부분의 구조와 형태도 달라집니다. 메인 스트럭처는 안 바뀌죠. 뇌의 가장 메인 스트럭처와 메인 펑션은 안 바뀌지만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거의 바뀔 수가 없지만 인간의 뇌는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또 하드웨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도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쉽게 짜증이 나는 거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잘 견디고 뭔가 더 점프업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몸이란 건, 바디 앤 마인드라는 건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다른 겁니다. 아직은 네, 컴퓨터에 종속될 때는 아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정보와 사회의 본질이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뇌의 본질도 쉽게 그냥 개념화를 하면 뇌가 신경망이라고 하죠. 네,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네,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의 연결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네, 인간의 뇌를 정보 네트워크로 그냥 심플하게 정의를 하면 지금 시대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뭐 뇌과학자나 의사나 뭐 연구의 목적은 아니시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뇌에 대한 올바른 활용과 개발을 나의 삶에 좀 실제적인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인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과학자만큼 뇌를 다 알 필요는 없죠. 하지만 개념 이해는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잠깐 하겠습니다. 뇌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쉽습니다. 뇌라는 건 뇌 바깥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정보 처리기관. 네, 정보와 사회와 정보와 시대에 견주면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 있는 뇌 바깥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하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정보를 입력을 받겠죠. 뇌 밖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뇌 안에서는 어떤 형태든 정보를 막 처리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출력하죠. 네,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뇌라는 건 정보를 뇌로 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거. 잘 입력받아야겠죠. 그리고 잘 처리하고 잘 출력하면 뇌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인간의 뇌가 가장 상시적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받는 대상은 어딜까요? 네. 제가 뇌를 어떻게 정의를 했죠? 뇌교육에서 이제 뇌를 이렇게 정보체로 개념화하는 게 독창적인 관점인데요. 네.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네. 인간의 뇌가 그럼 가장 끊임없이 정보를 받는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네, 우리의 몸이죠. 네, 가족. 네, 가족 맞습니다. 맞는데,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시각도 나오고, 제가 답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뇌가 정보를 끊임없이 받는다. 네, 사람이 아니라 제가 뇌라고 했어요. 뇌가 정보를 가장 끊임없이 받는 기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상은 여러분의 몸이죠. 뇌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뇌교육학과 교수라고 해서 뭐 어디에 특강을 가고 하면 많이 질문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하죠. 뇌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신의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심장이나 위나 폐나 간처럼 생물학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계신지, 네, 아니면 다르게 인식을 혹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하고 심장 바꿔도 멀쩡하죠? 네, 하지만 뇌를 바꾸면 저하고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겉은 멀쩡한데 사람이 바뀌죠. 뇌라는 건 인체의 총사령탑인 동시에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즉, 그런데 그 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첫 번째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영향은 내 몸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쉽게 짜증나는 이유는 뭡니까? 몸이 균형이 상실되면 뇌 균형 상실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뇌라고 부르는 것보다 신경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뇌가 이렇게 몸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몸에 어떤 자극이 오면 이렇게 척수로 가서 쭉 척수를 타고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척수를 타고 연수를 거쳐서 올라오는 이쪽 두정엽 쪽에 머리 뒤쪽은 채성 감각 피질이라는 게 있고요. 약간 앞쪽으로는 운동 피질이 있습니다. 네, 감각이 뒤고 운동이 앞쪽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요? 인체의 감각들이 척수를 타고 뇌로 쭉 올라와서 앞쪽으로 운동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서 다시 운동 신호가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의 감각 신호가 뇌로 올라오고 뇌는 운동을 출력하고,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호문클러스라고 뇌 영역에 이런 신체 지도가 다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몸의 어떤 자극과 변화는 뇌의 자극과 변화를 가져오죠. 운동하면 몸이 좋아져. 네, 이런 인식보다 운동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뇌가 좋아진다는 인식이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핵심은 뇌는 뇌 바깥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가장 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정보는 여러분의 인체의 정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뇌에 어떤 정보가 그럼 입력되는 거지? 뇌가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입력되는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DNA겠죠. 유전 정보. 이것이 가장 처음 세팅돼서 나온 겁니다.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전 정보가 뇌를 기본 딱 세팅을 하죠.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뭐 고양이 우리 새끼들 보면 바로 뭔가를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뭐 말 새끼들 보면 금세 막 일어서서 걷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왜냐? DNA 유전자의 발현이란 건 인간은 특이하게도 세상에 나와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됩니다. 그 발현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신체 감각 정보가 우리 아이들의, 특히 신생아들 태어나서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기의 뇌를 떠올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지구상에 가장 학습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식 정보.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지식 정보보다 체험이 수반된 체험 정보는 더 기억하죠. 우리가 몸이 기억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저의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뭔가 필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도 하고 하면 아니면 아하 이런 뭐 이렇게 탄성도 지르고 뭔가 이런 감각에 반응을 하면 뇌에 각인되는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겠죠. 그게 일종의 체험 정보죠. 가만히 이제 시각적으로 듣고 있는 정보보다 다양한 자극적인 정보.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학습할 때 소리를 내고 글로 라이팅을 쓰고 이렇게 하면 더 기억이 잘 된다고 하듯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애인이든 뭐 결혼하신 분은 부부든 뭐 이렇게 어디에 강렬했던 기억들은 아주 오랫동안 가죠. 그럼 뇌에 각인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 같은 데 걸리면 대수롭지 않은 정보들은 빨리 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오래 전이라도 강렬했던 기억은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히포캠퍼스, 해마 같은 게 쪼그라들면 단기 기억부터 잊게 됩니다. 장기 기억은 오랫동안 여기저기 저장이 돼 있을 테니까 오래 기억되죠. 자, 그래서 뇌를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정의했을 때 유전 정보, 신체 감각 정보, 지식 정보, 체험 정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기초로 인간의 뇌 발달의 특징을 이제 유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가장 오랜 성인기 두뇌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뛰고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인간 뇌의 특별함의 비밀이죠. 인간은 유별나게 긴 성인기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지덕체의 서구 교육 모델이 잘못됐다고
이제 뒤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물학의 발달로, 뇌과학의 발달로 알고 보니까 네, 체가 먼저라는 거죠. 체가 먼저입니다. 체덕지가 순이더라. 인간은 신체 발달이 먼저고 아기의 뇌가 태어나서 뭘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몸을 그냥 뒤뚱뒤뚱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 전체를. 근데 이때 움직임이란 건 사지의 아주 말단까지 조절이 아기들이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파충류처럼 우리가 도마뱀, 뱀처럼 몸 전체만 움직일 수 있는 뇌의 운동 발달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이제 한 3, 4개월 되면 사지를 막 쓰기 시작하죠. 포유류 단계처럼 사지를 막 씁니다. 우리 반려동물들. 근데 반려동물들, 포유류도 사지의 발끝을 움직이기 어렵죠. 네, 여기까지 조절이 잘 안 돼요. 영장류 단계가 되어야 우리가 사지의 말단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사지의 말단을 다 조절한다는 것은 움직임의 진화가 의식의 진화를 반영한다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동물 중에도 고등동물이 된 이유가 네, 움직임의 조절이 극대화된 거죠. 이 얘기는 뒤바꿔 얘기하면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움직임의 진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뭐 뜀박질도 하고 이렇게 덤블링 하는 건 쉽지만요. 물컵 다루는 것도 쉽지 않아요, 로봇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체적 움직임의 발달이 2, 3년 충분히 만들어지고 거기서 플러스 정서 발달, 이 두 번째 단계로 두뇌가 발달하고 거기서 세 번째 인지학습이 발달되는 과정을 겪더라. 인간의 뇌를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개념화해서 보면 네, 신체, 정서, 인지의 발달 순서가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로 보면 구조적으로 가장 안쪽이 신체적 기제가 있고 중간측이 림빅 시스템, 정서 기제가 있고 바깥쪽이 인지학습 기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안쪽이 바깥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겠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거나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밸런스가 깨어지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뇌에 과연 현대인들은 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 왜 일어났다고 했죠? 네,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팅 파워가 없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은 하드웨어가 발전을 했죠. 네,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공지능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데이터예요. 즉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할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어떻게 일어났죠? 60년대 대형 컴퓨터. 네, 이때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개인들이 집집마다 컴퓨터를 썼던 70년대, 80년대 집집마다 쓰고 있었죠. 이것도 사실은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인터넷, 개인 컴퓨터, 대형 컴퓨터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90년대. 네, 2000년대 스마트폰, 이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이 시시각각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IoT, 사물도 연결되기 시작했죠. 2010년 전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들이 10년 전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탄생의 서막을 알렸죠. 자, 여기하고 비교하면 이거를 우리가 정보 처리 시대,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뇌를 어떻게 정의했죠? 정보 처리 기관. 정보 처리 기관이란 건 뇌 바깥에서 정보를 입력받아서 안에서 처리해서 밖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만 년간 인간의 뇌의 메인 스트럭처는 안 바뀌었겠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뇌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백 배 많아졌죠. 예전에 농경사회,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하루 종일 피지컬 운동을 많이 했겠죠. 피지컬한 움직임이 많았겠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수십 배 이상. 근데 지금은 네, 피지컬한 움직임보다 뭐가 많습니까? 정신적인 사고가 거의 대부분 많죠. 그러면 뇌의 가장 안쪽이 네, 부족해지겠죠. 네, 가장 안쪽에 있는
네, 움직임 기제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 기제는 약화되기 쉽죠. 바깥쪽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왜냐? 맨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니까요. TV를 보니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빛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자는데 빛이 24시간 밝히는 나라. 네, 특히나 한국. 네, 그래서 우리가 수면학자들이 에디슨 싫어합니다. 네, 빛을 밝혀서. 사람은 자연에서 불빛이 없어지면 자야 되고 태양이 비치면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네, 빛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뇌는 교란이 일어나겠죠. 생체시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체시계가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근본적으로 이제 뇌가 미스매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가 더 가속화될수록 인간의 뇌는 더 미스매치가 일어나겠죠. 그 본격적인 서막이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인류의 첫 세대가 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쉘로우라는 책도 나오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나온 지 아직 20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제사회 공동 연구가 아직 많이 없어요. 나오고는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발빠르게 네, 이런 그 리서치들이 법적인 아니면 제약으로 막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집집마다 이런 아기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네, 스마트폰 안 주면 울고 어느 순간 네, 스크린하고 접속을 네, 익숙해하고 네, 스마트폰을 떼어내면 울음을 치고 사람과의 교류보다 디지털과의 교류가 익숙해지는 아이들. 네, 인류 첫 스크린 세대의 출현이라고 얘기하는 소셜 브레인을 연구하는 뇌과학 그룹에서 굉장히 위험한 인류의 세대로까지도 네, 보고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간의 뇌의 근본적인 발달 특성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비추어 보시면 지금 인류 이 첫 세대의 출현이라는 게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네,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 호기심보다는 걱정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팝콘 브레인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심플하게 좀 얘기하면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된다. 유럽에 가면 뭐 이런 간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비드 레비라는 교수가 현대인의 뇌는 말 그대로 팝콘 브레인이다. 멀티태스킹, 자극에 익숙해진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싱글인 싱글아웃의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니까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네, 실제 멀티태스킹이 될까요? 네, 멀티태스킹이 되는 게 아니라 A란 일에 집중을 하다가 빠르게 B란 일에 스위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인간의 뇌는 싱글인 싱글아웃입니다.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겪는 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이런 멀티태스킹의 자극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익숙해진 미래 세대의 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몰입성이 떨어지겠죠. 뭔가를 견디는 능력이 약화되겠죠. 뭐 일부는 이 정보화 사회를 잘 활용하겠죠. 네, 근데 그게 갈수록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제는 지금의 자동화라는 것은 과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유발 하라리 네,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근본적인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롭게 생겨날 이대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은 완전히 새롭다.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건 뭐냐? 네, 정서지능, 회복 탄력성, 문제 해결과 같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제는 계속 지식 중심의 이런 걸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네, 뭐 여기 알리바바의 마윈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이것은 이제 좀 시대를 선도적으로 끌고 갔던 혁신가들의 눈에는 이런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교육은 큰 도전을 맞고 있다. 지덕체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대량 생산, 산업혁명 이후로 일어났던 게 퍼블릭 스쿨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네, 동일한 교과를 동일한 형태의 시간 동안 모든 다수의 미래 세대들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았던 공교육 시스템. 네, 이것이 지식 중심 사회였죠. 서구 기반의 지덕체 교육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막을 일찍이 내렸어야 한다. 이제는 네, 기계와는 다른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는 답을 안 주고 이런 분들은 네, 문제는 제시합니다. 항상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고유 역량이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닌가. 인공지능에 환호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만 쫓아갈 것인지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누군가는 어딘가는 어느 나라라면 네, 이런 자연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미래 교육의 체계로 정립을 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다양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야만 세상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좋다고 인공지능만 쫓을 것인지 인공지능도 결국은 인간의 뇌 창조성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킬러 로봇 만들 수 있죠. 네,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네, 시민들의 의식의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방향도 결정되겠죠.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나올지 킬러 로봇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네, 인간의 삶의 편리한 방향으로 가게 할지는 결국은 인간의 뇌, 의식 상태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오늘날 인간의 뇌의 특별함을 얘기할 때는 진화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진화의 과학에서 인간의 뇌를 바라보지 않으면 네, 안 되는 시대죠. 그래서 생물종의 진화라는 건 우리가 동물이니까요. 움직일 동자죠. 식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과 식물의 핵심 차이는 개체 전체가 움직이느냐, 개체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동물이니까 이게 다 동물이죠. 네, 이것도 동물입니다. 원형 동물. 눈, 코, 귀 다 없어요. 멍게, 동물이죠. 네, 유충일 때 원시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바위에 붙으면 자기 뇌를 없애버린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동물입니다. 왜 없애버릴까요? 네, 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뇌라는 건 왜 생긴 거지? 학자들이 궁금해했죠. 아, 움직임이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졌구나.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움직임을 컨트롤하려면 신경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저기 해면동물, 해파리 같은 거 엄청나게 촉수가 많죠. 근데 사람이 다가가거나 누가 다가가면 한 방향으로 쫙 쏘죠. 쏜다는 얘기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그물이 처음 생기고 나중에 이제 신경계가 생기는 것까지 발전하는 거죠.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파충류 단계에 이르면 이모션, 모션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네, 감정이라는 기제가 출현을 하고 이때는 생존을 위한 감정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신생아들 태어나면 파충류 단계의 감정밖에 있지 않죠. 네, 막 감정을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다가 네, 포유류까지 되면 이제 감정을 1차로 주고받는 정도의 공감 기제가 1차적 정도 생기고 인간까지 가면 더 복잡한 게 생기죠. 그래서 동물의 생명은 움직임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동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생을 마감하는 거죠. 생물종의 진화적 측면에서 볼 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움직임의 다양성과 복잡성, 행동 예측을 위해서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출현, 그리고 인간은 언어 기제가 유별나게 발달을 하고요. 특히나 셀프 컨셔스, 자의식이 네, 발달하는 내가 나라는 걸 압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직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뛰어넘기 어려운 영역이 있죠. 근데 기본적인 그럼 인간의 고유 기제라고 한다면 자연지능이라고 그렇게 개념화를 한다면 자연지능 개발의 첫걸음이란 건 뭘까? 인간이 어디에서 출발한 거죠? 동물이니까요. 아무리 고등 기제가 있어도 뇌 가장 안쪽을 지탱하는
네, 이 동물 기제, 생명의 기제가 흔들리면 망구 소용이 없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집중도가 높고 몰입성이 높고 멀티태스크를 잘하고 뭔가 수행력이 아무리 높아도 나의 건강 기제가 흔들리면 네, 말짱 도루묵이다. 우울증이 아무리 있어도 전쟁 나면 없어집니다. 왜? 생존이 눈앞에 닥치니까요. 그래서 근본, 자연지능의 근본은 뭐냐? 내교육의 근본은 뭐냐? 생명기제의 회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성, 호메오스테이티스라고 하죠. 그럼 항상성을 유지하는 근본은 뭐냐? 네, 움직임의 회복, 그리고 모션, 네, 이모션, 감정에 대한 조절. 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감정은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쓰는데요. 인간의 감정은 동기부여와 또 거꾸로 쓰면 자살로까지 자신의 감정을 목숨을 위협할 만큼 쓰기 때문에 이모션에 대한 조절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기제를 잘 회복해야 되고, 네, 감정이라는 놈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인식과 조절의 원리를 습득하는 게 자연지능 개발의 첫걸음이죠. 오늘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한 조절과 감정 조절의 원리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핵심은 첫 번째는 뇌 가장 안쪽에 있는 뇌 생명 기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회복의 키는 항상성의 회복에 있는데 인간은 움직임과 감정, 동전의 양면이죠. 모션과 이모션입니다. 즉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면 감정이 빨리 출렁거리죠. 감정의 기제가 잘 출렁거리지 않고 잘 조절하려면 나의 움직임의 신체 균형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하려면 거창한 꿈, 비전, 네, 이런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잘 먹고요.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모든 창조의 시작은 네,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내일이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내일 더 움직여야죠. 네, 더 눕고 더 앉아 있으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겠죠. 근본으로 돌아가라. 네,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 됐는가를 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거창한 걸 쫓아 막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지능의 개발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게 바로 항상성. 이 단어는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다. 항상성의 핵심은 우리가 생체, 생명체라서 그렇습니다. 네, 생명이라면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몸을 조절하는 습관,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항상 병나면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루에 일정한 루틴을 나의 몸을 체크하고 나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나의 스트레스,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그 내재된 훈련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 어딘가 뭔가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염증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 알아차리시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둔감해서 나의 인체가 신호를 보내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병원 가면 고치면 되지. 네, 이거는 인간의 고등 기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치료의 시대가 아니죠. 예방의 시대도 아닙니다. 2년마다 나는 건강검진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시민의식이고요. 선진국의 시민이라면 케어, 네, 관리의 의식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는 의사가 하고 치유는 스스로가 한다. 이게 뇌교육에서 제시하는 건강의 핵심 원리인데요. 항상성 기제에 대한 회복과 유지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란 걸 잊어버리면 네, 나중에 이제 병나면 병원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성의 부조화의 원천은 결국은 WHO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율신경계 현대인들의 불균형, 이거를 끊임없이 빨리 회복을 해라. 요게 얘기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많이 들어보셨죠? 원인은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좋고 나쁜 게 아니죠.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뭐 괜찮은 스트레스죠. 왜? 두뇌 능력이 올라갈 거니까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과거에는 이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이유는 피지컬한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네, 농경사회, 수렵사회 생각해 보시면 산업사회도 피지컬한 움직임이 많죠. 신체 움직임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야 늘 있었겠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항상성 기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가 예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현대인들의 70% 정도는 자율신경계 불균형 상태다. 자율신경계 불균형이란 건 뭔가요? 항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항상 들떠 있어요. 교감. 네. 쫙 들떠 있다가 스트레스 많다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철 없게 돼 있고요. 스트레스가 하니까 뇌가 가장 싫어하는 게 히팅인데 뇌가 항상 뜨겁습니다. 그러면 네, 항상성이 깨어지겠죠. 항상성이 깨어지면 뇌의 가장 안쪽이 흔들리니까 정서가 불안해지겠죠. 정서가 불안해지면 네, 인지 능력이 그대로 갈 수가 없죠. 네, 불면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근본에서 일어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부상될수록 네, 자연지능 회복과 개발이라는 이 화두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지능이 뭐냐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동물이니까 움직임에 대한 컨트롤, 긍정 마인드, 상상, 영감, 통찰, 창조, 언어, 자의식, 셀프 컨셔스,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거. 신생아들은 거울 봐도 내가 나라는 거 모르죠. 강아지, 고양이 거울 비추면 압니까? 모르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 아직은 네, 그 인공지능이 근접하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미래 교육의 핵심이란 건 뭐냐? 주체성과 자기주도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OECD에서. 근데 이것은 근본 기제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Time.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근본에 대한 성찰과 방향성에 대한 그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이 시간, 이 자각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미래에 부정적 방향으로 가겠죠. 나를 잃어버렸는가? 나의 가치를 자각하고 있는가? 이 고유 기제의 회복과 개발에 대한 네, 체험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남았는데요. 한 10분 정도 약간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정보에 대한 속성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추장이요. 손자를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자 아기한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단다. 너는 어떤 늑대가 이겨 같으냐? 네. 여러분이 만약에 손자가 나중에 있으면 지금도 있으시면 질문을 하면 손자가 뭐라고 답을 하면 맞아라고 할까요? 네, 추장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늑대가 이길 것 같지 않을까요? 하는데 추장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너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네, 이 얘기가 정보 처리 기관 뇌의 핵심입니다. 컴퓨터와 뇌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아직 없어요. 왜? 내가 로봇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내가 컴퓨터라는 걸 모르니까. 인간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죠. 아니까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하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주체, 나라고 알아차리는 그 주체.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잊어버리느냐, 정보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독이냐 아니냐가 결판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중독이 늘어나는 이유는 엄밀하게는 정보 중독입니다. 네, 정보 처리 기관 뇌 관점에서 정보 중독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중독의 핵심은 주인 자리를 뺏긴 겁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게임이, 네, 음식이, 뭔가 도박이, 스마트폰에서 받는 그 정보가 어느 순간 의사결정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TV 홈쇼핑 10분 보고 있으면 결정할 때 그때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가 가질 위험성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정보처리기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어떤 정보를 입력할 것인가? 주변에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환경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일단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정보 처리의 이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원리와. 그리고 출력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입력을 받을 수 있죠.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방식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정보 입력의 정보 처리의 방법, 정보 출력의 선택, 이쪽은 선택할 수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마무리 정리를 하면 컴퓨터와 뇌를 비교하면 네, 핵심은 뭐라고 했죠? 뇌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운영하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컴퓨터 운영에 OS라는 게 있죠. 모든 디지털 0과 1의 세계에서 디지털 제품은 OS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 체제가 있어요.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있어야 뭔가를 제어를 하죠. 그런데 OS의 주체는 없다. 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브레인도 결국은 운영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야? 있겠죠. 그 뇌를 제대로 운영하는 원리와 체계를 안다면 그거에 대한 원리 체계를 기반으로 뭔가 뇌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에 대한 나에 대한 자각. 그래서 뇌교육의 핵심 원리를 우리가 뇌운영 시스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기제를 보면 네, 출발은 몸에서 하죠. 내 몸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내 감정을, 내 마음은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네, 결국은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 체계와 방법의 핵심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알아차리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것의 5단계의 여러 가지 이제 체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기존의 20세기에 21세기 들어서 많은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많은 자기 개발, 또 많은 여러 가지 코칭 방법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변화의 핵심 주체라고 하는 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변화에 대한 원리와 학문적 단계를 만들어낸 영역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교육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네, 20세기는 외적 역량의 시대였어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때는 그거를 드러나게 하는 인간의 내적 역량을 몰랐습니다. 열정이라는 거, 자신감이라는 거, 긍정심리라는 거, 지혜라는 거, 의사결정이라는 거 다 몰랐어요.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공부 잘하면 잘하는구나, 뭐 잘하면 뭐 잘하는구나, IQ 높으면 뭐가 높구나 이렇게만 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다가는 인간의 고유에 대한 가치와 기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잊어버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성의 시대, 네, 정보 종속의 시대, 심하면 정보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인간 고유 역량의 회복과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잠재성 개발과 가치의 추구라고 하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열쇠를 뇌에서 찾고자 한 것입니다. 왜? 21세기는 인간의 행동 변화와 마음의 열쇠를 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뇌교육을 정의를 하면 이게 이제 UN 시스템에 보고한 뇌교육의 국제 공적 문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공존한 인류 첫 세대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21세기는 뇌 속에 담긴 정보의 질과 양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며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 처리 기술이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뇌교육이 갖는 가장 커다란 가치는 바로 이러한 정보를 긍정적 방향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정보 처리 기술에 있다. 이렇게 유엔의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뇌교육은 교육학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융합 학문이자 기술이죠. 그래서
아직은 뇌를 잘 모르죠. 뇌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잘. 하지만 누구나 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뇌를 잘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뇌를 생물학적 기관이 아니라 활용과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0세기 컴퓨터 혁명을 지났는데요. 컴퓨터 없이 살아가기 힘들죠. 하지만 컴퓨터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서 그런 인식을 못하지만 언젠가 그처럼 뇌를 운영한다. 나의 뇌를 인식하고 나의 뇌를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인공지능의 본격화된 시대의 자연지능 개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이걸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